채용부터 리텐션까지 HR 여정 설계 핵심 인재 로드맵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플렉스팀의 김용건 마케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자리를 꽉 채워주셔서 저 되게 사실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바쁜 시간에 특히 이렇게 오후 시간에 일정에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핵심 인재 로드맵 세미나는 온라인으로도 녹화 송출이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세션 신청하신 분들은 세션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질문이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저희 플렉스와 리멤버 팀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포문을 제가 가볍게 오늘 여는 그 오프닝으로 제가 시작해 볼 텐데요. 자, 핵심 인재, 오늘 세미나에서 다룰 주제는 핵심 인재입니다. 핵심 인재라고 하시면은 오늘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이들 또 생각하시고 또 그동안 고민들도 갖고 계실 텐데요. 혹시 각자 생각하시는 것들이 좀 다르시겠지만은 핵심 인재라고 이제 한 줄로 혹시 정의하면은 핵심 인재는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혹시 답을 주시는 분들은 계시면은 제가 명함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이렇게 1대1로 역시 무리수인 것 같습니다. 네. 핵심 인재에 대한 정의는 아마 각각 또 다르실 거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다 다르실 텐데 일단은 거칠게 좀 요약을 해보면은 두 가지 조건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 회사의 문화 즉 이제 핏에 적합한 사람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성장 단계의 스테이지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어떤 역량을 갖춘 사람인가? 이 두 가지로 좀 거칠게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거와 달리 물론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더더욱 핵심 인재를 이제 채용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 이제 8, 90년대 특히 이런 공채가 활발하던 시절에서는 대부분 인적성이라든가 이 인재를 평가하고 선발하는 기준이 많이 표준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공채가 열리고 이제 합격을 하고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공채가 없어지고 각각 회사의 비즈니스 현황과 특성에 맞게 이제 우리한테 맞는 핵심 인재를 뽑는 것이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핵심 인재를 만나서 채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바늘구멍만큼 좀 성공 확률이 줄어들지 않고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어렵게 합류한 핵심 인재가 이제 우리 회사에서 오랫동안 함께 우리가 기대한 만큼 서로 기대한 만큼 성과를 내면서 오래 근속을 해야지 회사의 어떤 장기적인 성장을 바라볼 수 있을 텐데 그런 리텐션적인 측면도 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핵심 인재를 관리한다고 했을 때 잘 채용하고 함께 성장하는 이 두 가지가 HR 사이클로 봤을 때 HR 여정 전반에서 되게 중요한 어떤 화두가 될 텐데요. 그렇다면은 오케이, 알았어. 핵심 인재 관리는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알았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잘 채용하고 함께 성장하려면은 어떤 방법들이 필요할까요? 네, 그래서 저희 플렉스와 저희 리멤버 팀이 만났습니다. 네, 저희 리멤버 팀도 함께 이제 준비해 주셨는데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사실 핵심 인재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 각각 따로 할 수 있을 텐데 왜 우리 이 두 회사가 만났을까? 저희가 이제 한 9월쯤에 이제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사실 핵심 인재라는 게 잘 뽑는 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들어온 다음에 또 잘 성장하고 성과를 만드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회사의 전반적인 HR 여정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저희 두 회사라면은 요 HR 여정 전반에 대한 이야기에서 무언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곧 본 세션이 시작될 텐데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제 4분기 그리고 다가오는 2025년에 인재에 대한 또 채용에 대한 성장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이나마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팁을 얻어가신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아마 다들 신청하시면서 어떤 세션 진행되는지 다 보고 있을 텐데요. 파트 1, 2, 3, 이제 첫 파트는 채용부터 리텐션까지 성공으로 이끄는 본질로 @홈의 헤드 오브 HR 강구현 님께서 나와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구열입니다. 네, 제가 사실 강연을 잘 안 다니거든요. 이렇게 와도 계속 다 거절을 했었는데 최근에 저희 팀 HR 매니저도 채용을 하게 됐고 여러 가지 좀 홍보도 할 겸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오늘 플렉스랑 리멤버 또 이렇게 콜라보 하는데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애톰을 다니고 있고요. 오늘 채용부터 리텐션까지 성공으로 이끌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한 30분 있는데 제가 중간중간 시간을 보면서 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어떤 뭐 트렌드라든지 방법론, 테크닉 쪽에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이라서 개념이나 어떤 본질적인 부분에 좀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되게 당연한 말 아니야 라고 들릴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아 저거 생각해볼 만하다 내가 기본을 잊고 있었다 라고 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좀 알고 들으셔야 될 것 같아서 저의 이력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궤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저는 이런 궤적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이제 HR 매니저 분들도 그렇고 여기 CEO 분들도 그렇고 누굴 채용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삶의 궤적으로 살아왔냐.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이력 전까지도 보거든요. 학창 시절부터 어떤 삶의 궤적을 가져왔 궤적을 보면은 그게 보여요.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가 도전을 했느냐. 뭐 그냥 쭉 안정적으로 살아왔는지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다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쪽 지금은 없어졌지만 비즈 전략팀에 들어갔고요. 500명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커리어를 변경했죠. 그 스카우트 제이가 와서 교육문화팀을 갖고 그때 800명으로 늘어났고 그때 교육을 전반적으로 담당을 했었고요. 합병이 되면서 다음 카카오가 됐고 또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그 교육에 대한 메커니즘이 바뀌었어요. 카카오라는 회사는 교육은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건데 우리는 가르쳐야 될 사람은 뽑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그 스스로 성장하는 사람을 채용한다 해서 교육 부서가 없어지면서 성장 지원 팀에는 아예 교육이랑 개념이 바뀌면서 그렇게 1200명까지 합병이 되면서 다시 시작이 됐고 그렇게 저는 또 채용적으로 좀 HR 업무를 확장했고요. 그렇게 3000명으로 좀 스케일업이 됐고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의 뭐 블라인드 채용, 월간 카카오도 제가 기획을 했던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이때까지 9년 차가 되다 보니까 내가 너무 물론 합병이 되다 보니까 한 회사에 난 듯한 느낌이 들어서 내가 너무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닐까 싶어서 조금 도전을 했고요. 4,000명짜리로 좀 보수적인 회사 가볼까 해가지고 도전을 했고 도전해보고 좀 실패를 했죠. 아 나는 역시 좀 스타트업이 맞는 것 같아 해서 다시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해보자 해서 30명짜리 들어가서 도전했다가 아 내가 이 모든 경험을 더 기여할 수 있는 곳은 어딜까 생각을 해서 당근 헤드 오브 HR로 가서 150명, 400명까지 3년 키우고 다시 도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IT를 벗어나보자. IT를 벗어나보자 해서 한 14년 있었던 이런 IT 쪽을 벗어나서 지금은 애톰이라는 완전 새로운 산업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궤적으로 살아온 사람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30명부터 4,000명까지 다 경험을 해봤어요. 이 스테이지를. 그래서 깨달은 거는 굉장히 많은데 조금 요약을 하자면 이 모든 경험 후에 정리된 키워드는 3가지였어요. 기본이 정말 중요하구나. 맥락이 되게 중요하구나. 생애주의가 되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막 테크닉, 막 뭐 화려함, 임팩트, 막 어떤 방법론 이런 걸 많이 이렇게 끌리죠. 기본만 하면 뭔가 성과가 날 것 같고. 근데 아 이게 내가 기본이 없으면 이걸 해봤자 뭐 안 되는구나 많이 깨달았고요. 그래서 그러면 나만의 기본은 무엇인가? 우리 회사만의 기본은 무엇인가? HR의 기본은 무엇인가를 먼저 정립해 놓은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기본에 대한 정의와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뭔가 설계가 되는 것 같아요. 기획이. 그래야 다 일관성이 맞춰지고 결국에 다 일관성이 되어 있지 않은 정책이나 전략들은 되게 산발적으로 그냥 끝나고 말더라고요. 뭐 하나 터질 수 있겠죠. 그 전략 하나가. 근데 전반적으로 매가리가 없는 거예요. 그 유기적 연결이 안 되니까. 기본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 맥락이 중요한 것 같다. 이 맥락이라는 거는 제가 회사를 막 옮기다 보니까 회사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히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 히스토리 파악해 보면 아 이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됐던 거구나. 이게 엉망이라고 보기에는 다 꾸역꾸역 뭔가 살아남기 위한 있었구나라는 게 파악이 되고 그다음 왜 이게 이렇게 되었는지 한 전제 조건. 아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되었었던 거구나라고 또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아 조직이 지금 이런 이슈 때문에 이게 뭐 안 돌아갈 건 거구나. 아 경영자들의 철학이 이렇기 때문에 이게 비효율적이라도 이렇게 하고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 그냥 행정적으로만 숫자만 보거나 파악을 하면 완전 잘못된 또 방향이 되는 거죠. 온라인이 안 되고. 그리고 생애주기. 제가 30명에서 4,000명을 경험하다 보니까 저는 생애주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디를 가든지 30명대 회사랑 4,000명대 회사랑 너무 달라요. 넷플릭스의 규칙 없음 굉장히 유행했었죠. 구글, 오케이가 굉장히 유행했었죠. 그들은 수만 명일 때 그게 통한 거예요. 근데 지금 50명, 100명, 200명, 300명짜리 회사가 그거를 도입한다고 한들 안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애주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될 거는 수만 명짜리 넷플릭스가 아니라 넷플릭스가 100명일 때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들은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고 어떤 거 도입했을까? 이 실패를 거쳐나가면서 그 규칙 없이 나온 건데 규칙이 있어야 될 시점에 지금 규칙 없음을 도력하면 당연히 그 회사는 돌아가지 않겠죠. 그래서 생애주가 되게 중요하다. 현재 단계를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 회사 상태와 역량을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어떤 전략을 수행할 때 인재들이 받쳐줄 수 있느냐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이런 거 없는 상태에서 막 무슨 테크닉 뭐 하고 뭐 저 회사에서 저거 한다는데 저 정책을 도입하고 우리도 저거 해보고 이거는 할 수는 있겠지만 성과가 안 난다. 그만 성과가 안 나면 또 담당자 탓을 하겠죠. 이건 뭐 우리 역량이 부족해서 저쪽 사람 데리고 오면 됐지 않을까? 전혀 안 돌아간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도 이런 측면에서 좀 기본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해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왔으니까 제가 어떤 회사를 다니는지 소개를 좀 해야겠습니다. 이런 회사도 있어요. 저는 애톰이라는 회사에 도전을 했고요. 크게 두 가지 브랜드를 좀 소개시켜드리면 1인 가구 굉장히 많아졌죠. 1인 가구 굉장히 많아졌는데 저도 1인 가구지만은 1인 가구에 적합한 가전이 없어요. 다 대형 가구예요. 엄청 커요. 불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가전을 하려고 하니까 작은 가전은 되게 이름 없는 회사들이 많고 불량품 많고 AS 안 돼요. 그래서 와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은 사회 구조인데 왜 이게 없지? 해서 만들어진 게 미닉스입니다. 하나의 문제를 위한 하나의 브랜드. 1인 가구를 타겟한 가전 브랜드고요. 저희 수명 연장됐죠. 지금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처럼 평생 걸로 없죠. 그리고 피부 관리 굉장히 예민해졌죠. 뭔가 자존감에도 영향을 주고 슬로우 에이징, 저속 노화도 되게 관심 가져지고 하지만 여전히 저희 피부과 비싸죠. 에스테틱 비싸죠. 그리고 가려고 하면 시간 내서 가야 되죠. 예약해야 되죠. 1시간 이상 걸리죠. 이거를 줄여주는 게 톰이라는 브랜드입니다. 10분의 1 가격으로 피부과 수준의 피부 관리가 가능한 프리미엄 홈 에스테틱 브랜드. 저도 써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도 피부가 안 좋아서 남자치고 한 1,000만 원 이상 투자했던 사람인데 이거 써보니까 즉각 효과가 나길래 이거 특이한 제품이다 라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매출적으로는 이 미닉스라는 음식물 처리기가 6개월 만에 1위 달성했어요. 쫙 올라가죠. 177억. 엄청난 그 매출 성장이 일어나고 있고요. 톰도 올해 출시됐는데 쫙 지금 26억까지 올라갔고 CJ 온스타일, TV 홈쇼핑 매진 됐습니다. 매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애톰 전체적으로도 지금 투자 안 받았어요. 저는 IT 기업에 있으면서 투자 받는 것만 되게 익숙하거든요. 투자 없이 지금 연매출 1,200억 달성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한 회사고 저는 항상 제이커브를 그리는 회사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 자랑을 좀 해봤고요. 예, 회사 자랑한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 설명드릴게요. 예, 그래서 본격적으로 채용의 기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시작하기 전에 준비 단계예요. 아까 말씀 주셨죠. 핵심 인재란 무엇인가? 그럼 우리가 채용할 때 핵심 인재가 아니라도 똑같아요. 기본은 누구를 뽑아야 되는지, 왜 필요하지 이 역할이? 그게 뭐 핵심 포지션일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한 핵심 인재는 지금 비즈니스 성과를 급격하게 올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에요. 핵심 인재는 그 포지션에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가치 있고 희소성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게 핵심 인재 포지션인 거겠죠. 그럼 어떤 역할이 필요한가를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뽑아야 되는 거지? 왜 채용해야 되는 거지? 왜 필요한 거야? 이게 꼭 필요해? 지금 필요해? 어느 정도의 역량이 필요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야 돼? 지금 어느 시기에 이게 들어가야 돼? 다 정의됐을 때, 이거 진짜 필요하다. 정의가 돼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저 HR 예로 들면은 저 지금 사람 채용하고 있다고 했죠. 근데 이게 뭐 팩트는 아니지만 평가 보상을 메인 담당해줄 뛰어난 사람이 필요해. 지금 평가 보상을 좀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 기획이든 운영이든. 그런데 팀 주니어들까지 관리가 좀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었으면 좋겠어.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팀장과 함께 HR 전반을 이끌 수 있는 파트너 정도의 역량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게 역할이에요. 이런 역할을 사람이 필요하구나. 두 번째, 그러면 그 역할을 할 때는 어떤 역량과 태도가 필요하지도 또 정의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회사 인재상에 맞게 우리 인재상이 이렇게 있는데 특히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의 그런 태도가 필요해. 그런 삶의 궤적이 있어야 돼. 막 안정적이고 수동적이고 뭐 엘리트 코스만 받아온 사람들은 우리 안 맞는 것 같아. 이게 정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회사가 지금 굉장히 변화가 빠르니까 러닝 커브가 빨라야 돼. 왜냐하면 지금 필요한 역할이 1년, 2년, 3년 뒤에 똑같이 필요할 수 없거든요. 계속 바뀌어요. 이 사람한테 지금 A라는 역할을 요구했는데 2년, 3년 지나면 B도 요구하고 C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러닝 커브가 빨라야 돼요. 이 사람은 그럼 계속해서 변화 속에서 계속 성장한 사람이구나. 이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과거의 경험이나
연차나 경력보다는 문제 해결력 자체를 중요시해.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지금 똑같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변칙되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되기 때문에 과거에 경험이 많고 경력이 많은 사람한테 제가 제일 경험 많아요. 제가 예전에 해봤는데요. 이거는 너무 아웃데이티드된 경험이고 아웃데이티드된 노하우이기 때문에 현재 안 맞다는 걸 판단한 거죠. 우리 산업은 그게 안 맞아. 경력이나 경험이 필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역량 베이스로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이 필요해. 그럼 우리는 경력, 경험에 학벌 이런 거에 출신 이런 거에 하지 말고 문제 해결 자체가 뛰어난 사람 뽑아야 돼. 이게 어떻게 보면 역량 베이스 채용이겠죠. 우리는 이런 역량이 필요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작은 기업에서 큰 기업으로 지금 가는 중간 단계에 있으니까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의 평가 보상 차이를 명확하게 알고 생애 주기에 대한 걸 알아야 된다라는 걸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역할을 위해선 이런 게 필요한 이런 걸 체크해야 돼. 이런 역량 있는 사람을 체크해야 돼라는 게 또 정의가 되겠죠. 그 다음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검증할 거야? 근데 이거 검증할 만한 사람이 있어? 없어. 그럼 어쩔 수 없이 경영진이 평가해야 되겠죠. 만약 있다면 직무는 팀장이 보고 인재 상황 경영진이 보자. 이게 없다면 경영진 다 봐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또 경영진이 또 모르는 거야. 그럴 때는 이제 프리랜서를 써야죠. 비밀유지 서약서를 쓰고 그래도 이 전문가한테 뭔가 평가 받을 수 있는 것까지 해야 되겠죠. 적임자 어떤 평가자가 평가를 할 수 있을지를 또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같이 모여서 캘리브레이션 해보자. 이렇게 검증을 해보자. 그리고 그럼 위에서 말했던 걸 어떻게 평가하지? 주도성 있는지는 그 삶의 궤적을 평가해보자. 이 사람의 커리어 궤적을 보면은 이 사람이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말하는 주도적인지 아니면 그 안정적인지를 볼 수 있을 거야. 러닝 커브는 새로운 학습을 얼마나 하는지 계속 지켜보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말만 했는지 실제로 그런 행적을 가져갔는지. 제 후배 중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IT 쪽에 있었으니까 테크 HR, HRBP를 하기 위해서 이 친구가 환경 쪽 대학원까지 갔었는데 컴공에서 뭐 개발자 IT 쪽에서 HR을 잘하기 위해서 컴공 석사를 가더라고요. 그 정도로 간다는 거는 이게 엄청난 러닝 커브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제 지인은 HR인데 마케팅 부서에서 현업을 모르셔서 그런 거 막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분이 열이 받아가지고 마케팅 쪽으로 트랜스퍼를 했어요. 내가 가서 다 부셔놓고 다시 올 거야 라고 해가지고 마케팅 부서에 가서 한 2년도 있다 다시 HR로 돌아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 친구는 진짜 러닝 커브 엄청나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문제 해결력은 케이스 스터디를 한번 물어보자. 즉석에서 주고 이 사람이 얼마나 빠르게 로지컬하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확인하고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의 차이는 이력 보자. 이 사람 정말 그런 경험을 했는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보자라고 또 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검증력에 대한 부분도 설계를 다 해야 되는 거죠. 가장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실제로 우리 회사는 이렇게 하고 있나 해보면 또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은데라는 게 또 많을 거예요. 기본에 대해서는. 마지막은 채용할 수 있는 자원은 충분한가. 이거는 이렇게 설계는 다 해놨는데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이나 자원이 있는가예요. 이거를 설계할 수 있는 사람 HR 담당자가 있나? 설계를 했어. 운영할 수 있는 자원은 충분한가? 인력? 비용? 예를 들어 뭐 구글 출신 사람을 채용한다고 해요. 총알 구글 출신 뭐 제가 회사는 안 하겠지만 뭐 5억 주고 데려온 사람도 있어요. 연봉. 근데 우리가 5억 줄 수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 없으면 사실 그렇게 데려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의 총알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미리 예상을 해봐야 되고 우리가 이 직무에 여기까지는 배팅할 수 있어. 근데 이 직무에 배팅할 수 있다는 거는 리드급 혹은 이 정도까지의 기술력이나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 이걸 예상을 해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막 우후죽순 찔러보고 얘기를 해봤는데 안 되면 서로 시간 낭비예요. 예, 그런 부분 총알이 사용 가능한가? 뛰어난 인재를 받을 준비가 돼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뛰어난 인재를 와서 뛰어난 인재가 막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활동을 못하게 만드는 환경이면 사실 데려와도 조기 이탈돼요. 인재 밀도가 너무 낮아서 이 사람만 데리고 왔을 때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축구 못하는 나라에 메시가 혼자 간들 뭐 안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들. 이 체계나 팀원들의 상태, 그 주변의 리더십 서클은 또 어떻게 되어 있나? 이 일하는 원칙은 어떻게 되어 있나? 예를 들어 정말 시스테믹하게 일하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회사 전체가 경영진도 그렇고 시스테믹하게 일을 안 해요. 막 계속 직관적으로만 해요. 안 바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버틸 수 있겠냐고요. 못 버틴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정말 이 사람에게 믿고 맡기고 이 사람에게 어떤 힘을 실어주고 이 사람 중심대로 이 팀을 꾸릴 준비가 되어 있고 지지를 할 수 있느냐를 다 준비해놓고 가야 된다는 거죠. 이거 없는 상태에서는 다 무너진다. 그래서 이 4개가 가장 기본입니다. 네. 그래서 이 4가지가 정리된 후에 어디서 어떻게 찾을지 어떻게 설득할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설득의 본질입니다. 좀 트렌드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볼게요.
기업은 어떤 가치에 집중해야 될까?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시대가 바뀌니까. 그럼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은 좀 지난 것 같아요. 저희가 굉장히 풍요로워졌죠. 오히려 막 비만이 많아지고 성인병 많아지고 그래서 고도 성장기 지나서 보편적인 문제들은 대부분 해결된 것 같아요. 먹고 사는 문제들은 다 해결된 것 같아요. 지금은 더 편리하기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죠. 그래서 이게 진짜 이 문명화가 정말일 수도 있겠다. 더 이상 뭔가 발전하기보다는 더 이제 좀 향유하고 여유롭고 이런 쪽에 더 지금 되는 것 같아요. 더 편하기 위해서 막 로봇 청소기 이런 것들. 그러면 무엇에서 더 살아남을까? 어떤 가치가 더 집중을 해야 될까? 사회적 수준의 문제 같아요. 우리 너무 편해져서 이제 이렇게 풍요로워졌을 때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는 게 중요해지지 않을까? 거시적으로는 근데 우리는 미시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게 갈 것 같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환경 오염, 기후 변화, 수명 연장에 따라서 우리 평생 근로해야 되는 상황들. 그래서 애톰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1인 가구에 대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 분명히 생긴다. 사회 구조적으로. 이런 거에 집중하는 회사들이 오히려 이렇게 막 향유와 좀 더 편리해지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각광받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좀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또 비슷한 얘기로 결국에 사이먼 시넥이 이런 얘기를 했죠. 위대한 리더들이 행동을 이끌어내는 방법 Y, 골든 서클이라고 하죠. 이거 뭐 검색해 보시면 모르시는 분들은 검색해 보시면 나오실 거예요. 우리는 항상 what, how, why식으로 일반적인 흐름이 가는데 거꾸로 가야 된다. why부터 생각하고 how, what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했던 사회적 문제에 집중하자라는 게 이제 why죠. 그래서 목적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 어떻게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말할 때 조금 더 이제 동기부여가 되고 에너지가 난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거시적인 흐름으로는 사회적 가치 문제에 집중하는 회사가 각광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Y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애톰 같은 경우는 미션은 사람들이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활에 행복을 제공한다라는 미션이 있고 생활 속 숨겨진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게 비전입니다. 이게 Y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또 적용하면 그럼 우리 회사도 핵심 인재한테 어필할 때 우리의 좀 미션이랑 비전을 하고 좀 어필을 하면 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맞죠? 그래서 목적 중심으로 가보자. Y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우리의 이유와 목적, 미션, 비전, 철학,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라고 얘기가 되겠죠. 그럼 how는 뭐냐? 그럼 우리의 일하는 방식이나 문화나 시스템이나 구조나 방법,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자. 제가 애톰 소개할 때는 how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어요. how는 이제 뭐 따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what, 보상이나 권한, 사람, 복지, 결과,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이거에 집중하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 나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거시적으로는 Y에 집중하라고 사이먼 시넥도 Y에 집중하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것만 어필하면 조금 더 파워풀할까? 뭐 맞는 말 같기도 해요. 근본적인 목적으로 하니까 좀 더 본질에 다가가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념이죠. 그러니까 Y가 중요해. 나는 이러기 위해 태어났어. 중요하죠. 근데 신념은 자신이 세운 어떤 의지치 같아요. 생각의 가치, 의지치 중요하죠. 나의 의지치에 계속해서 부합하는 얘기가 들어오면 끌릴 수 있죠. 근데 욕망은 이게 더 본능에 가까울 것 같아요. 신념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계속 무의식적으로 끌리는 건 다른 거예요. 근데 나는 이성적으로 뭔가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싶은 거죠. 그러면 신념에 어필하는 게 좋을 것인가, 욕망에 어필하는 게 좋을 것인가? 이거는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Y와 How와 What 중에 진짜 욕망은 무엇일까를 고민해서 터치하는 게 설득의 본질이고 전 세일즈의 핵심인 것 같아요. 진짜 욕망은 무엇일까?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믿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터뷰를 볼 때나 코피챗을 할 때 이렇게 입어보면 서로 잘 보이기 위해서 신념을 얘기해요.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저는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그 말만 들으면 이 사람 돈이 중요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건 그 사람이 그냥 말하고 싶은 신념일 수 있어요. 근데 막 이런 삶의 궤적을 뜯어보고 왜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묻다 보면은 이 사람은 돈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아닌데 계속 돈을 보고 안정적인 돈을 보고 간 사람이 궤적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신념은 A지만 이 사람의 욕망은 B인 거예요. 그럼 B를 어필해야 이 사람을 끌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과거를 잘 파악하고 분석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비단 채용에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회사 생활할 때 그냥 상대방의 말을 믿지 말고 상대방의 행동을 믿어야 돼요. 나조차도 저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건강이 제일 중요한 삶을 하는데 내가 맨날 피곤해서 운동 안 해. 그럼 신념은 운동인데 나는 그냥 편하게 잠자는 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잘 자는 방법, 무슨
태아닌 같은 영양제 파는 게 더 잘 산다는 거죠. 그 사람은 운동기구 파는 것보다. 그래서 나조차도 말을 믿지 말고 나의 행동을 믿어라. 이게 욕망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람을 대할 때 리텐션을 하든 커피챗을 하든 인터뷰를 하든 이 사람이 Y의 욕망이 있는지 How의 욕망이 있는지 What의 욕망인지를 분석하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미셔너블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 어떤 그 결과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서 이렇게 일하고 이런 환경에서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 어떤 결과, 성취 혹은 보상, 그 어떤 보여지는 것들이 굉장히 또 중요한 사람이 이걸 한다면 Y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다. Y만 중요한 건 아니었다 좀 생각이 들었고요. 이 중에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찔러주는 게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세 번째, 리텐션의 핵심입니다. 근데 리텐션은 되게 저는 단순한 것 같아요. 기본을 지키고 본질을 지키면 리텐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텐션은 결국 기본을 지키고 지속적으로 욕망을 파악하여 채워주는 것. 이것도 중요해요. 지속적으로. 아까 핵심 인재 말씀하셨잖아요. 핵심 인재가 영원한 핵심 인재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 인재도 1년 지나면은 F급 인재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럼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 이 회사에서 되게 B급, C급 대우를 받던 분이 어느 회사 가서 완전 막 슈퍼 인재로 하시는 분도 봤고, 이 회사에서 인터뷰에서 떨어지신 분이 어느 회사 CTO로 가는 것도 봤고요. 이 회사에서 저성과 인재로 나가신 분이 저 회사에서 거의 회사를 먹여 살리는 임원까지 갔다는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핵심 인재라는 건 회사마다 다르고 그 시기가 지나면 또 핵심 인재였다가 그냥 또 이렇게 방출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아까 생애 주기에 따라서 필요한 인재는 정말 달라요. 초기에 맞는 우수 인재가 있고 조금 그 고속 성장에 필요한 인재가 있고 이제 고속 성장이 끝난 다음에 유지 보수할 때 또 필요한 인재들이 있어요. 그 CEO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항상 우리 바뀌기 때문에 그때 기본을 찾고 지속적으로 이 사람의 욕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찾아가는 게 되게 리텐션의 핵심이다. 그래서 리텐션 방법론보다는 그 시점을 잘 찾아가는 게 저는 되게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기본을 돌아가 보면 그럼 어떤 기본을 지키는 게 리텐션인가? 어떤 역할이 필요한가? 이 사람한테 주어진 역할을 약속한 역할을 지금 주고 있는가? 채용할 때는 당신 A 역할 할 수 있어요 했는데 B 역할을 줬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동기부여 될까요? 안 되죠. 취업 사기로 하겠죠. 야, 나 A 시키더니 왜 갑자기 B를 시키더니 나를 이렇게 만들지? 그리고 못한다고 계속 뭐라고 해요. 평가가. 그러면 당연히 리텐션이 안 되겠죠. 이게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죠. 역량과 태도. 그때는 이런 역량 태도라고 뭐라고 하더니 1년도 안 돼가지고 나한테 다른 거를 막 욕하면서 부족해요 라고 얘기하면 또 이것도 당연히 리텐션이 안 되겠죠. 너무 회사 입장인 거죠. 검증. 내가 그 당시 때 검증했던 게 맞았는가도 또 한번 판단을 해야 되죠. 우리가 필요했던 인재가 맞는 것인가. 우리가 원했던 필요했던 인재가 맞는데 내가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그때 잘못 평가했구나 하는 것도 그 회고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채용할 수 있는 자원. 적합한 자원을 주었는가. 이 사람은 예를 들어 시장가나 희망 쪽이 다 1억이었는데 5천을 주고 어떻게 해가지고 막 억지로 데려왔는데 그럼 그 사람은 얼마나 동기 저하 되겠어요. 그리고 약속했던 역할이나 권한도 안 주고 환경도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데리고 왔을 때 이 사람은 그 말로 들었을 때랑 실제 현실은 너무 다른 거죠. 그럼 당연히 동기 저하 되겠죠. 그래서 요 기본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만 약속만 지켜줘도 기본적인 리텐션 50% 이상 간다는 거죠. 그래도 내가 다 들었던 거고 약속을 했던 거니까. 근데 이거 자체가 안 된 상태에서 입사가 되면은 취업 사기라는 얘기가 듣고 좀 와보니까 실망스러워 하면서 이제 서로 신뢰관계가 깨지는 거겠죠. 신뢰가 깨지면 사실 다 싫어져요. 그 예전에 제가 그거 있었는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시간 잠깐만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기본을 안 지킬 경우에는 역할 정의가 애매한 상태로 채용하면 잘못된 사람이 많아질수록 구조조정도 되겠죠. 왜냐하면 너무 지금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역량과 태도가 정의되지 않은 상태일 때도 뛰어난데 우리 역할이 안 맞아. 핏이 안 맞는 사람, 이 사람 뛰어난데 우리가 진짜 쓸 데가 없네. 당연히 구조조정의 뒤로 돌아가겠죠. 적합한 검증을 하지 않고 채용할 경우에서 그러니까 역량이 부족한 거죠. 그럼 수습에서 문제가 생기고 매우 큰 기회비용이 발생했죠. 소송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자원이 부족한 상태로 채용을 하면 당연히 채용을 못 하겠죠. 너무 안 맞는 자원을 이렇게 제시를 하면.
동기부여되지 않은 상태로 입사를 어떻게 꾸역꾸역 시켰어요. 어떻게 말로 이렇게 꼬셔가지고. 근데 와 보니까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뛰어놀 수 있는 플레이그라운드가 없는 거죠. 그럼 당연히 조기 이탈 되겠죠. 그래서 이 기본을 좀 잘 지키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기본을 갖춰야 되고요. 용방을 파악해야 되고 이거를 계속 끊임없이 반복해야 돼요. 한 번 했다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저희 사례를 좀 공유를 드릴게요. 근데 제가 사례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생애 주기와 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제가 이 사례를 한다고 한들 적용하는 거는 되게 확률이 적을 거예요. 이걸 한다고 성공 확률이. 그래서 그냥 저런 상황에서는 저런 일도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명료한 채용과 목적의 이유. 사내 개발자를 채용하세요. 저한테 우리 회사도 이제 사내 시스템을 자체 구축해서 비즈니스와 사내 업무 효율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풀스택이면 좋겠고 백엔드 개발자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뛰어난 사내 개발자랑 커피챗을 이렇게 주선을 시켜줬어요. 막 얘기를 하는데 개발자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성과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내 시스템 개발만 하면은 아마 뛰어나신 분들은 아마 안 갈 거예요. 재미없어가지고 뭐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거 생각하세요? 만약에 간다면 어느 역할까지 성장 역할 확장을 좀 계획하고 계세요? 한마디도 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버벅버벅 거리면서 이제 그냥 네, 감사했습니다 하고 헤어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회고를 하면서 이거 우리가 사내 개발자를 어디까지 역할을 줄 거고 왜 이거를 채용해야 되고 어떤 모습을 기대하는지를 좀 명확히 정의하고 그러려면 어떤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지 다시 설계를 합시다 라고 돌아갔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실패 사례예요. 그래서 이렇게 명료하지 않은 역할이나 그 역량 정의로 시작하면 되게 기회비용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TO 신청 프로세스를 좀 고도할 필요가 있어요. TO 필요성을 크로스 검토해야 된다. 단기적인 TO냐 장기적인 필요를 좀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전사 관점에서 경영진과 현업 리더가 온라인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그런 거예요. 현업에서 올릴 수가 있어요. TO를 이거 필요해요. 그러면은 경영진들이 보면서 그 토론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 TO가 정말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뽑았을 때 그러면 기존 인원의 리소스는 어느 정도길래 채용이 필요한 건가? 기존인들이 지금 야근이 많은 거야, 역량이 부족한 거야. 그 전반적으로 그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사 관점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가 시급해, 여기가 시급해, 여기가 중요해, 여기가 중요해라는 거를 전사 관점에서 만드는 거예요. 디자인 쪽에서만 보면은 당연히 디자인 쪽 안에서는 급하겠죠. 근데 전사 관점에서 보면은 마케팅이 더 급할 수 있어요. 근데 한꺼번에 뽑을 수는 없는 상황이야. 지금 우리 뭐 예산이라든지 어떤 조직 관리 측면에서. 그러면은 경영진은 그거를 잘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TOP에서 크로스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모든 전사 관점을 볼 수 있는 사람들끼리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TO가 단기적인지 장기적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만약에 정말 단기적인데 비용이 큰 거라면 프리랜서를 쓰거나 어떤 다른 방식 고민해 봐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기대 효과 온라인. 이게 채용 대비 우리가 정말 이 사람을 뽑는 게 좀 중요해? 예를 들어 아까 말했던 5억짜리 인원을 모셔온다거나 그런 것도 그 정도로 해야 되는 것인가?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되는 거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TO가 이렇게 하다가 자율과 책임이라는 걸로 이렇게 부문장들에게 다 위임을 했죠. TO 알아서 뽑으세요. 진짜 한 6개월 만에 100명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 이제 난리가 나죠. 왜 이렇게까지 사람이 많아져서 막 구조조정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크로스 검토를 하지 않으면 자기 조직 입장에서는 필요한 TO니까 막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전사 관점에서는 굉장히 뒤에 밀리는 우선순위가 낮은 TO인데도 불구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욕망과 일치성을 검증하는 방법은 저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이거는 뭐 채용단에서 보는 거죠. 왜 퇴사하셨고 왜 그 회사로 이직하셨어요? 그게 왜 중요하세요? 그 각각의 그 커리어 패스를 물어봐요. 저는 내부 요인이 있고 외부 요인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뭐 외부 요인에 집중한 사람이 더 긍정적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근데 다 중요해요. 우리가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어느 포인트에서 이 사람은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냐, 어느 포인트에서 충족되지 않을 때 스트레스 받아서 이게 이탈까지 하는 사람이냐 욕망을 파악해야 되고요. 이 사람은 어디에 끌려가지고 가는 욕망이 있는 사람이냐. 이건 이제 플러스적인 요인이고 마이너스 요인을 둘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둘 다 파악을 해서 뭐 그런 사람도 있죠. 이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마이너스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굉장히 일치성이 있죠. 근데 요거랑 다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충돌 나는 거는 되게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도전을 원한다고 하고 이탈 요인은 안정성이에요. 이거는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둘 중에 하나가 진짜인데 저는
그래도 마이너스 요인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서는 도전을 원하고 여기서는 안정성을 원하면 저는 안정성이 조금 더 실성이 있다. 마이너스 요구. 이게 사실 사람 피해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질문에서 이런 욕망과 일치성을 검증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래서 창업이라는 경험을 찾았어요. 아, 이 사람은 창업하는 게 되게 욕망이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셀링할 수 있을까? 설득할 수 있을까? 우리 회사로? 아, 당신은 이 사업 진출의 제로 투 원을 책임질 수 있어서 창업에 도움이 될 거예요. 언젠가 창업할 때 하려면 이런 역할을 해보는 게 기회이지 않을까요? 다른 회사 가는 것보다. 그리고 권한은 정권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그 베타 테스트로 창업의 베타 테스트를 하기에는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사업하시면 A to Z를 다 하셔야 되는데 저희 생애주기가 지금 글로벌 사업부터 A부터 시작한 단계라서 이미 막 한 X까지 가신 회사보다는 아마 지금 창업하는 거랑 거의 똑같은 기준으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돈 안 들이고 창업하실 수 있을 거예요. 되게 도움되시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어필하면 이 사람의 욕망을 줄이면서 나의 꿈은, 나의 인생의 목적은 창업인데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럼 이 회사를 활용하자라고 가겠죠. 네 번째, 인생의 변곡점에서 말해서 이것도 제가 실제 채용 면접에서 쓰는 질문인데 이 욕망을 검증하는 거예요. 인지상이랑. 만약에 주도적이고 도전적인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뭐 실예로 두 명 있었어요. 한 명은 그러니까 실제로 주도적이고 도전적인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한 명이 이래요. 아, 저는 뭐 대기업에서 10년 동안 일했는데 이제는 도전하고 싶어서 이제는 지금 회사가 너무 경직돼 있고 자율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도전하고 싶고 새롭게 성장하고 싶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할 수 있습니다 빼고는 뭐 믿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인턴십 대기업 10년 차 근데 다 엘리트 코스고 실패한 적도 없고 도전한 적도 없어요. 그냥 근데 다 커리어는 좋아요. 다 좋고 삼성 나오고 뭐 스카이 나오고 뭐 그 안에서는 또 그냥 승진 딱딱딱 했고. 근데 또 한 명은 고등학교 자퇴 후에 저 창업하려고 했는데요. 부모님이 되게 반대해가지고 부모님과 협의 끝에 대학 가면 창업자금 받기로 약속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갔고요. 대학 입학하자마자 바로 부모님한테 창업자금 받아서 창업하고 바로 휴학하고 퇴학했어요. 자퇴하고 창업했어요. 근데 창업을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때 회고해 보니까 내가 조직 경험이 필요하다 판단해서 지금 구직 중에 있어요. 그래서 조직 경험 쌓이면 다시 추후에는 창업을 할 거예요. 이 삶의 궤적을 보면은 말을 믿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말 믿지 말고 이 사람의 행동을 믿으라고 했잖아요. 행적을 보면 전혀 도전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10년 이상, 20년 이상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우리 회사에 와서 주도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거예요라고 해서 안 믿습니다. 저는 절대 일 못해요. 100% 실패할 거예요. 100% 아니고 한 99% 실패하고 한 1% 정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베팅하는 건 너무 기회비용이 크다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실제 행적이 증빙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게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인생의 변곡점을 얘기하면서 이 사람의 삶의 궤적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텐션을 위해서 그러면 욕망을 파악해야 되는데 개인의 효용 가치와의 그 충돌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잘 보셔야 돼요. 리텐션 방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리텐션 시킬 것인가를 정하는 게 최소한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 인재. 우리 회사에서 말하는 핵심 인재는 뭐지? 정의를 해서 그 기준으로 잣대를 들이밀어야 이뤄야 되는 거죠. 대학원 공부하겠다고 휴직을 요청하는 분이 계셨어요. 저도 이거 실제 경험인데 한 명에 대해서는 불가하다고 한 명에 대해서는 휴직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때 저도 되게 혼란스러웠는데 왜 회사가 이렇게 기준이 없지?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제는 이해가 돼요. 아, 이게 이 사람은 굉장히 핵심 인재였구나. 회사에서 뺏기기 싫은. 이 사람은 나가도 되는 사람이었구나. 근데 나가도 되는 사람한테 이 정도까지 배려를 해주면서 TO를 늘리고 비용을 주는 거는 회사 입장에서 부담스러웠나 보다. 이게 좀 판단이 들어서 어떤 사람을 리텐션 시킬까 생각을 최우선한다는 것은 이 개인의 효용 가치를 좀 볼 필요는 있다. 조직 관점에서는. 그래서 무작정 욕망을 다 들어줄 수는 없다. 리텐션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욕망을 파악하는 법은 그래서 우리가 욕망을 파악하기 위해서 원어를 하죠. 인터뷰도 보는 거고 커피챗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원어에서 효과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하지만 뛰어난 인재들 욕망 모두 달라요. 누구는 보상을 원하고요. 누구는 워라밸을 원하고요. 누구는 그 뛰어난 팀원들 채용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요구하고요. 그래서 다 충족시켜주고 싶지만 다 들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다 들어주면 사실 너무 피곤하죠. 일단 다 들어주는 그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핵심 인재 리스트를 선점해서 그 일괄적으로 핵심 인재들한테는 이런 패키지를 주겠다라고 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방식이긴 하죠. 근데 이것도 생애 주기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른 방식으로 들어가죠. 완전히 뭐 스톡 옵션 뭐 이렇게 딱 짜가지고 딱 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뭐 사무실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네,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기본 지키고 욕만 찾고 반복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리멤버 인재솔루션 팀의 강진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앞에 서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많이 긴장도 되고 있는데요. 제가 발표하는 도중에 좀 긴장되는 모습이 보이더라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에 앞서서 제 간략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리멤버 입사 전에는 패스트 캠퍼스 그리고 야놀자를 다녔었고요. 그 기간 동안에는 채용, 조직 문화, 교육 관련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바탕으로 현재 리멤버에서는 고객사 여러분들께서 핵심 인재를 잘 채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아마 한 번씩은 다 확인하고 오셨을 것 같아요. 목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핵심적으로는 채용 솔루션 데이터로 보는 채용 공고와 인재 검색 인사이트 내용입니다. 이 핵심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과 조금 라포 형성을 하고자 인트로 내용도 작성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리멤버 내에서만 볼 수 있는 재미있는 데이터가 있어서 함께 공유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핵심 인재. 저희 참 많이 듣고 좀 참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죠. 이 단어는 저희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적으로 사용해오는 단어이긴 합니다. 다만 체감적으로는 코로나 시대 때부터 조금 활발하게 더 활용을 한 것 같아요. 그 이유라고 생각하는 점 중에 하나는 전 글로벌적으로 비대면 환경이 좀 처음 구축하게 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핵심 인재가 입사하셨을 때 온보딩을 도와드릴 수 없다는 점이 있었고요.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모셔온 인재분께서 기대되는 퍼포먼스는 좀 잘 내주셨으면 좋겠는데 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기대에 부합하여 그러면 우리가 잘 서포트 해줄 수 없는 환경인 만큼 우리 회사와 좀 기업 문화적으로 맞고 일하는 방식이 좀 온라인이 되신 분을 좀 모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도 바로바로 퍼포먼스를 내줬으면 하는 인재가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이제 지원자 모집이라기보다는 채용 담당자가 직접 핵심 인재에게 다가가는 그런 환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모집이란 단어보다는 영입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시고 더 많이 활용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이러다 보니 저희 채용 담당자한테도 기대하는 역할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를 3고로 좀 칭하기로 했는데요. 첫 번째 고는 고비용, 두 번째는 고적합, 세 번째는 고가치 창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비용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과 달리 저희가 한 명의 핵심 인재를 채용했을 때 비용이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금전적인 비용도 있지만 시간적인 비용이 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핵심 인재 영입하시기 위해서 채용 솔루션 하나씩은 다 사용하실 거예요. 혹은 복수로 사용하고 계실 거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핵심 인재를 직접 발굴하는 그런 리소스가 되게 되고 또 후보자랑 커뮤니케이션 하시면서 이탈하지 않을 수 있도록 중간에 계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기대치 관리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고적합입니다. 저희가 후보자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비용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 이 과정 속에서 이 핵심 인재가 우리 기업에 맞는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가를 서로 기대치를 조율할 수 있는 또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분은 우리 회사에 입사하시게 되면 바로 퍼포먼스를 낼 수 있고 또 기업 조직 문화에 맞는 분이구나 라고 적합도를 또 확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고가치 창출인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핵심 인재를 영입했을 때 우리 회사에서 기대되는 퍼포먼스를 좀 잘 발휘해 주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목표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영입하고자 하는 그 핵심 인재가 기대되는 높은 퍼포먼스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지 하이어링 매니저와 그 면접 단계에서 혹은 그 전에 조율을 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참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부분에서 좀 공감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리멤버는 여러분들의 노고를 조금 줄여드리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리멤버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좀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나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리멤버를 사용하고 계신 고객 누적 수는 7,000개 고객사가 넘습니다. 이 숫자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고객사이죠. 근데 반면에 저희가 알 수 있는 데이터 중에 두 가지는 첫 번째는 많은 채용 담당자분들이 현재 이러한 고민을 좀 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겠구나. 라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채용 트렌드를 좀 빠르게 확인하고 그 트렌드에 맞춰서 솔루션을 안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많은 기업사 중에서 어떤 고객사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을까에 대해서도 살짝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리멤버는 각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고요. 대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외국계, 빅테크 기업, 각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업들이 인재 검색을 통해서 어떤 직군에서 가장 많이 좀 채용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 장표를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요. 그 놀란 이유는 아마 리멤버를 좀 초창기 때부터 사용하셨던 분들은 리멤버는 좀 경영 지원에 풀이 강한 회사가 아닌가? 라는 인지도를 가지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데이터로 본 결과 저희는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컨설팅 분야, 그리고 의료, 방송, 미디어 분야 등 굉장히 다양한 직군에서 채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인사이트를 드리기 전에 그럼 리멤버는 채용 프로세스 중에서 어떤 데이터를 좀 많이 확인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는 큰 틀에서는 다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이 프로세스에서 리멤버가 볼 수 있는 데이터는 첫 번째, 여러분들이 공고를 올려주시는 공고 JD와 그 숫자를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공고 직접 지원자, 그리고 리크루터 숫자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채용 전형의 전체 퍼널은 알 수는 없지만 서류 합격자 수를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리드 타임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핵심 인재가 지원한 그 지원일부터 입사일까지 그 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좀 어떤 인사이트를 가져왔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좀 소통하면서 강연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질문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리멤버를 통해 핵심 인재 채용에 성공한 기업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네. 아무래도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답이 한 가지씩은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보고 좀 깜짝 놀란 점이 있는데 바로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채용 공고와 인재 검색을 함께 사용했을 때 가장 채용률이 높다라는 인사이트였습니다. 채용 공고와 인재 검색을 같이 사용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채용 공고와 인재 검색 따로따로에 대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오직 채용 공고를 통해서만 채용을 진행하였을 때 성공률은 5%가량이었고요. 인재 검색을 통한 채용을 했을 때에는 6%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활용했을 때 약 3배가 넘는 채용 성공률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 두 가지를 도대체 어떻게 사용했길래 3배나 증가할 수 있었을까라는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례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 하나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는 이 네 번째 사례가 조금 인상 깊었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외국계 기업이나 업계 내 인지도가 높지 않아 채용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풀이 많은 포지션은 채용 공고를 통해서 직접 지원자를 모집을 하였고
셀링이 많이 필요한 포지션은 인재 검색을 사용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57일 만에 4명의 핵심 인재를 채용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채용 공고와 인재 검색을 풀이 많은 포지션, 그리고 조금 더 인사 담당자가 다가가야 되는 포지션을 나눠서 같이 활용을 한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인사이트는 기업 담당 컨설턴트와 함께 핵심 인재 채용 시 3개월 이내 퇴사율이 70%나 감소되었다라는 데이터입니다. 어떻게 했길래 3개월 이내 퇴사율이 70%나 감소를 했을까요? 사례를 먼저 공유 드리겠습니다. 2가지 정도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대표님이 원하는 인재상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네, 인재상 파악이 어렵다는 거는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머리가 아픈 그런 환경인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기업 담당 컨설턴트 분께서 좀 제안을 주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주셨냐? 그럼 우리 제안 메시지를 좀 폭넓게 보내서 적극적으로 좀 면접을 진행하면서 후보자 검증 핏을 맞춰볼까요? 라는 제안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이 제안을 수락한 인사 담당자는 그렇게 채용을 진행하였고요. 결과적으로는 4개월 만에 3명의 핵심 인재를 채용할 수 있었다라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BM 자체가 애매해서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저희가 많이 겪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이죠. 근데 이 과정에서 컨설턴트 분께서 포지션에 대한 상세 선호 요건을 디테일하게 요구를 하셨다. 근데 이 과정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인재에 대한 싱크가 좀 자연스럽게 맞춰졌고 놀랍게도 3개월 만에 채용을 완료할 수 있었다 라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좀 인상 깊게 봤던 문장 중에 하나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짜릿한 파트너십 경험이었다 라는 또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이렇게 기업 담당 컨설턴트와 채용 담당자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리멤버의 일단 인재풀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부분도 한몫했을 거고요. 더 중요한 포인트는 기업 담당 컨설턴트와 채용 담당자가 활용해야 되는 리소스를 좀 분배해서 적시에 핵심 인재 채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기업 담당 컨설턴트는 어떤 부분에서 리소스를 좀 도와드렸을까요? 첫 번째는 공고가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극대화하는 부분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핵심 인재 모집하는 과정에서 지원을 서포트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는 한 7할 정도는 컨설턴트 분들이 좀 서포트를 해주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채용 담당자 분께서는 후보자 한 분 한 분에게 긍정적인 채용 경험을 드릴 수 있도록 많은 리소스를 활용하셨고 또 포지션 설명을 적극적으로 해주셨던 케이스가 만나서 적시에 핵심 인재 채용이 가능했다라는 인사이트를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인재 검색 관련해서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해요. 인재 검색은 채용 공고와 좀 어떤 점이 다를까요? 네, 그럼 혹시 다이렉트 소싱 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다이렉트 소싱 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는 상황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인재 검색은 채용 공고와 이 4가지 축에서 좀 다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리드 타임인데요. 채용 공고로 직접 지원자가 인입됐을 시에는 서류 전형부터 바로 프로세스가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 전형, 면접, 처우 협의, 최종 합격, 입사 이런 식으로 정식 프로세스를 바로 진행하게 되고요. 인재 검색 같은 경우에는 정식 프로세스 돌입 전에 하나의 프로세스가 더 존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직접 후보자를 발굴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요. 첫 번째는 인재를 서칭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포지션 제안,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후보자 미팅과 현업 커피챗이 필요하고요. 이 과정에서 후보자도 A라는 기업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수락을 해주시면 그제서야 서류 전형으로 넘어가서 정식 프로세스를 밟게 됩니다. 다만 거절, 죄송한데 제가 원하는 회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거절을 하시게 되면 채용 담당자분들은 다시 인재 서칭 단계부터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리드 타임은요, 인재 검색을 통해서 진행할 경우 채용 공고보다 약 5.5일 정도 더 소요됩니다. 네. 다음은 후보자 발굴입니다. 리멤버 인재 검색을 통해서 인재를 발굴하셔야겠죠. 근데 이 과정 중에서 리멤버는 공고로 1초 만에 인재 찾기라는 기능이 있어서요. 여러분들께서 공고를 잘 작성해 주신다면 그 공고와 적합한 인재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 소싱 하시는데 리소스를 좀 줄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요. 저희가 발굴을 했다고 바로 포지션 제안을 드릴 수는 없겠죠. 이 후보자가 우리가 채용하고 싶은 경험과 이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회사랑 적합한 기업 문화에서 일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스크리닝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 다음, 이 인재는 우리가 채용하고자 하는 핵심 인재에 부합하다라는 1차적 판단이 내려지게 되면요. 제안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 제안 메시지를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원을 유도하는 것이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많은 고객사 분들께서 지금 인재 검색을 사용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 인재 발송의 제안은 좀 몇 건 정도 됐는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현재 누적으로는 700만 건이 넘는 제안 발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2년간 굉장히 급증하는 그래프 표시를 보실 수 있으세요. 이 말은 즉슨 많은 고객사와 함께하고 있는 만큼 핵심 인재도 리멤버로 많이 다가와 주시고 계신다라는 뜻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안 건수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니죠, 저희한테. 그럼 얼마나 수락건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올해 데이터를 뽑아왔습니다. 올해 1분기부터 3분기 제안 수락건에 대한 숫자고요. 약 3만 건의 제안 수락 건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이 제안은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핵심 인재들이 반응했을까에 대한 내용을 좀 뽑아봤습니다. 그 내용들 중에서는 한 5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컨택 포인트가 있었다. 내가 핵심 인재에게 왜 컨택을 했는가에 대한 내용이 간략하게 적혀져 있었고요. 두 번째부터는 이 포지션이 어떤 포지션인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팀이 있다면 팀 소개까지, 그리고 외부적으로 좀 우리 회사에 대한 셀링 포인트가 많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셀링 포인트, 링크드인이라든지 그런 컨텐츠 내용들의 인터뷰 내용들이 부과되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제안에 대해서 수락해 주셨을 때 제가 며칠 내로 결과 안내를 보내겠습니다 라는 결과 안내까지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예시를 보여드리면 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런 제안 메시지를 받았을 때 이 A라는 기업에서 내 프로필을 참 꼼꼼하게 봤구나. 정말 이 포지션이 나와 적합한 포지션이라서 나한테 제안을 보냈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포인트를 잘 기억하셔서 제안 메시지 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채용 공고를 통한 직접 지원자, 그리고 인재 검색을 통한 제안 수락자, 이 둘의 공통점은 채용 공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리멤버가 보유한 약 2,000개의 공고를 좀 데이터를 분석해 봤는데요. 좀 잘 쓴 공고에 대한 특징은 이 3가지와 같았습니다. 네,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행하게 될 업무가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다. 이 말은 즉슨 내가 이 회사의 이 포지션으로 들어가면 이런 업무를 하겠구나 라는 게 머릿속에 잘 그려질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다 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는 일하는 방식 및 조직 문화를 그려준다. 이 뜻은 JD를 작성하셨을 때 우리 회사에 맞는 톤 앤 매너로 잘 작성을 했구나. 이 회사는 좀 통통 튀는 스타트업 느낌이 나겠구나. 혹은 이 회사는 체계가 좀 잘 잡혀진 회사겠구나 라는 것을 JD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누구나 막힘없이 이해할 수 있다입니다. 간혹가다 공고를 사용하셨을 때 회사에서만 쓰는 단어를 좀 기재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은어일 수도 있고 약어일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후보자분들이 공고를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단어지? 하고 검색을 한다든지 그 검색을 했을 때 우리가 안내하고자 하는 내용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는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 공고를 잘 작성해 주신 분들의 공고를 보시게 되면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공고를 보다 보니 공고 유형도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뉘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깔끔형, 두 번째는 상세형, 세 번째는 색삭형.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구분하게 된 척도는 첫 번째는 외부 데이터가 많은가 적은가 이고 두 번째는 R&R이 명확하게 작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내부적으로 체계화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가 이 세 가지로 좀 기준이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좀 설명을 더 드릴게요. 만약 데이터 애널리스트라는 포지션에 공고가 있다고 하게 되면요. 깔끔형 같은 경우에는 딱 두 줄 작성되어 있긴 하지만 데이터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JD를 봤을 때는 이 회사의 DA 포지션은 비즈니스 파트에 좀 붙어서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DA 포지션이구나 라고 한 번에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상세형과 색삭형 같은 경우에는 깔끔형과 달리 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보게 되면요. 담당하게 될 업무에서도 우리가 어떤 포지션의 직군과 협업을 좀 많이 하는지 그리고 어떤 도메인을 맡아서 이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작성이 되어 있고 또 우리는 어떤 팀인가 그리고 어떤 동료와 함께하고 있는가 이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 전달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리멤버에서 재밌는 데이터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제안 건수들이 발생하고 있죠. 그 데이터를 보니 리멤버 커리어 어워즈 자체적으로 좀 저희가 수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인기왕입니다. 역대 제안을 가장 많이 받아본 프로필이고 제안은 1070건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제안은 약 2년 동안 받으신 제안인 것 같아요. 굉장하죠. 다음은 그럼 누가 가장 많이 수락을 했을까에 대해서도 궁금했는데요. 역대 수락을 가장 많이 한 프로필은 수락 309건입니다. 이분은 이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수락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시방입니다. 거절과 무응답을 1060건이나 해주셨어요. 근데 이분은 이 숫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제안왕과 동일 인물인데요. 이분은 회사에 대한 로열티가 굉장히 높으신 분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의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시간이 많이 길어져가지고, 일단 저희 오늘 플렉스팀 홈그라운드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는 원래 얘기해주신 시간이 25분 정도고요. 조금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30분 안에 좀 콤팩트 있게 좀 얘기를 전달해 보려고 하고요. 제가 좀 진행하고 싶은 주제는 팀 성과를 극대화하는 핵심 인재 관리 전략 거창한데, 사실은 채용도 중요한데, 저희가 결국에는 채용해서 모신 분들이 조직의 성과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회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느냐? 결국에는 채용이 성장을 하기 위한 첫 번째 퍼널이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부분에서 특히 다 다루면 좋겠지만 너무 방대해서 온보딩 부분, 그래서 문화적인 우리 HR팀이나 회사 차원에서 준비하실 수 있는 온보딩, 그리고 우리 직무 쪽에서 준비하실 수 있는 잡 온보딩, 이 두 개의 조금 더 프랙티컬한 사례랑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또 저희 HR 파트너가 어떤 일을 하는지, 플렉스는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마 온보딩이 중요한 이유는 다 아실 건데 간단하게 제가 제 소개 한마디만 할게요. 저는 플렉스 팀에서 HR 파트너스라는 팀에 있고요. 저희는 플렉스 조직의 저희의 미션은 플렉스를 통해서 조직의 우리 회사들의 조직과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필수제가 되는 것이 저희 회사의 미션이에요. 그래서 아마 오늘 플렉스를 쓰고 계시는 고객분들도 계시고 들어는 봤다라는 고객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만드는 HR 플랫폼 회사인데 사실 HR 플랫폼
플랫폼을 쓰시면서 내부에 훌륭하신 HR이 있으시면 굉장히 잘 쓰실 수 있지만 생각보다 플랫폼을 쓰고 싶지만 우리 회사가 아직 제도가 없고 체계가 없고 어디서부터 좀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고민이 있으실 때는 저희가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같이 도와주는 HR 전문 그 팀 그룹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팀에는 뭐 채용 담당자, 혹은 성과 관리나 보상 담당자, 그 HR 운영 담당자, 다양한 인하우스 HR이나 여러 HR 경험 있으신 분들이 모여 있는 팀이고 저는 그 팀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네. 그 온보딩은 뭐 채용뿐만 아니라 그냥 원래 되게 중요해요. 채용했다고 사실 끝이 아니고 채용은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채용을 했을 때 왜 온보딩이 중요하냐 뭐 되게 많이 나와 있는 자료예요. 뭐 되게 평균적으로 32일 소비하고 뭐 1,300만 원 쓰고 돈도 많이 쓰고 근데 그렇게 뽑았는데 신규 입사자는 첫날에 61%가 퇴사하고 싶어 한대요.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공적인 온보딩을 통해서 소프트 랜딩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우리가 정말 되게 중요하게 고민해야 된다. 이제 시작이다.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그 신규 입사자분들이 보통 첫날에 책상에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나한테 말도 안 걸어주고 덩그러니 책상에 앉아있으면 하는 생각들이거든요. 나 잘하고 있나? 여기 내가 생각했던 데 맞나? 나 지금 뭘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빨리 해소해주고 이거 당신 할 일입니다 라고 빨리 알려주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걸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온보딩이라고 해서 아까 저희 강구열 님이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회사의 생애주기가 다 있기 때문에 뭐 삼성에서 하는 온보딩, 뭐 LG에서 하는 온보딩이 다 베스트 아니에요. 우리 회사만의 온보딩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 회사는 온보딩 주기 어떻게 할 건지, 온보딩 규모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우리의 온보딩 목적은 뭐고 그거 누가 할 건지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회사는 오자마자 빨리 굉장히 즉시 투입돼야 되면 하루에 다 끝낼 수도 있어요. 그 특히 초기 스타트업은 그게 뭐 체계가 없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만의 색깔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 성공적인 온보딩을 하면 구성원 리텐션. 내가 효능감을 느끼고 내가 조직 성과에 기여하니 나 더 잘 일하고 싶다. 그게 리텐션이고 우리 회사는 이런 미션이 있고 이런 코어 밸류가 있구나. 나랑 잘 맞는다 이런 컬처 핏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업무에 대한 본인의 효능감이나 몰입도가 올라갈 거고 심리적으로도 팀에 대한 안정감이 빨리 형성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업무 성과를 내실 수 있는 루프를 만드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다 아실 것 같아요. 저보다 워낙 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개요는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크게 보면 온보딩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에서 준비할 수 있는 HR이 할 수 있는 행정적인 부분이랑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문화적인 온보딩 그런 것들이 있고 보통 아마 처음 입사하시면 뭐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우리 회사 이런 곳이에요. 우리는 이런 연차 정책이 있어요. 뭐 우리는 플렉스라는 HR 플랫폼을 써요. 이런 것들 아마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 이외에 또 팀의 리드 혹은 팀 구성원들이 해줘야 되는 잡 온보딩도 되게 중요해요. 특히 이제 점점 우리 업무들이 고착화되지 않거든요. 예전에 없던 마케팅 직무도 생기고요. 예전에 없던 업무들이 계속 생기는데 내가 10년 전에 했던 걸 그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팀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당신이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잘 알려줄 수 있는 잡 온보딩이 중요해요. 그래서 잘 구체화된 회사 같은 경우는 잡에 대한 온보딩 로드맵이 훨씬 더 컬처 온보딩보다 디테일하고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팀 리드는 지속적으로 이 사람이 잘 랜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 사람이 랜딩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건 빨리빨리 또 제거를 해줘야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고 리드가 사실 하는 일이 많아서 이거를 다 컨트롤하기 어렵다고 하면 일정 부분은 버디를 팀 내에 지정해서 위임하시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네, 뭐 패키지예요. 딱 왔을 때 아까 그 덩그러니 있고 책상 막 안 닦여 있고 그러면 사실 우리 사람인지라 섭섭하거든요. 네, 그렇게 채용할 때는 와달라고 하더니 왔는데 책상에 막 그때 막 모니터 해주고 있고 이러면 기분이 좋진 않잖아요. 근데 저희 고객사인 샌드박스랑 저희 고객사인 와디즈의 그 웰컴 패키지를 그냥 한번 이미지로 가지고 와봤고 웰컴 패키지가 예쁘고 화려할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예쁘고 화려하면 좋겠지만 저는 스토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너가 회사에서 많이 쓸 것, 우리는 너의 노고를 인정하는 슬리퍼 막 그런 것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예쁘고 화려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마음이 있는 정도도 충분한 것 같고요. 최근에는 손편지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CEO 메시지로 우리의 여정에 합류한 것을 환영한다. 우리는 지금 시대를 혁신하고 있다. 이런 좀 웅장한 메시지랑 같이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왔을 때 환영받는다는 느낌,
그리고 행정적으로 이 사람이 써야 되는 장비에 대한 어떤 그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뭐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고, 보통 이때 채용하셨던 채용 담당자나 리크루팅 매니저가 이제 자리 안내하고 그 웰커밍 하는 역할을 좀 많이 담당하시고요. 그랬을 때 그런 팀의 역할도 되게 중요해요. 채용하시는 분이 와서 왔어요 라고 했는데 또 자기 할 일 하고 막 쳐다도 보지 않고 있으면 또 거기서 이제 또 나 뭐지? 이러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를 뭔가 다 규율화할 수는 없겠지만 HR 입장에서는 뭐 새로운 우리 구성원이 온다고 하면 10시까지 오시고 뭐 10시에 뭐 10시 30분까지는 HR 세션이 끝나면 10시 40분쯤 자리에 오시니 그때는 우리가 팀회의 같은 거 하지 말고 오시면 좀 웰컴해달라. 이 정도 메시지만 하셔도 충분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저도 아무래도 이제 플렉스 제품도 좀 보여드려야 돼서 이미지가 좀 있는데 아마 익숙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플렉스 안에서는 그 미리 입사가 확정되신 분들한테는 미리 웰컴 메일을 보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분의 뭐 주민등록 등본이라든지 아니면 사대보험 자격증실이라든지 뭐 회사에서 필요하신 자료들을 미리 사전에 입사하기 전에 요청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우리 회사는 요런 것들을 필수로 한다라고 하셔서 보내실 때 그냥 이거 제출해주세요라고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소프트한 메시지, 뭐 함께하게 해서 너무 기쁘고, 뭐 저는 이제 샘플로 우리 회사의 온보딩 여정을 노션으로 하나 퍼블릭으로 만들어 두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라라고 해서 그 링크를 보내주시거나 하는 것도 이 사람이 이제 뭐 아무리 채용 과정에 많이 만났다 하더라도 실제로 합류하기 전에는 나 잘 선택한 건가? 괜찮을까라는 불안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체험할 수 있게 보여준다고 하면 훨씬 더 심리적 안정감이 좀 가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인사 담당자였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입사하시고 나서 서류 달라 그러면 잘 안 주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입사하시기 전에 미리 세팅해서 입사 전에 준비해 주세요라고 저희가 타임라인 지정해드리면 생각보다 훨씬 잘 주세요. 그러면 이제 인사 담당자나 회사 입장에서도 필요한 서류 누락이라든지 이런 거 행정적인 오퍼레이션 훨씬 더 잘 끝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툴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프리 온보딩 과정에서 그 플렉스 안에 온보딩 체크리스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혹시 알고 좀 쓰시는 분이 있을까요? 저희 시스템 안에 온보딩 그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어서 사전에는 어떤 걸 하고 입사하면 누구한테는 뭐 점심 제한 나가고 대표님한테 웰컴 메시지 해달라고 하고 IT 담당자한테는 장비 구매해달라고 하는 이렇게 딱 타임라인으로 담당자를 지정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요거를 잡 온보딩이랑 좀 엮어보려고 이렇게 좀 가져온 이유가 저희 팀은 다는 아니지만 꽤 많은 그 팀 리드분들이 입사가 확정되시면은 사전에 티타임이나 그 커피챗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에 대해서 인터뷰 과정에서는 아무리 서로 상호 얘기한다 해도 저희가 아무래도 많이 더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 상대적으로 그분이 궁금하신 게 있을 거고 또 열의가 있으신 분들은 사전에 준비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티타임 하면서 지금 우리 팀의 상황, 우리가 같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시간을 꼭 저도 가지려고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그런 프로세스가 있다고 하면 너무 잘하고 계신 거고 없으시더라도 팀 리드분들한테 이렇게 온보딩 체크리스트로 사전에 그 당신 팀에 입사하기로 한 사람 일주일 후에 입사하니까 뭐 사전에 연락해서 한번 뭐 웰커밍 해보면 어떻겠냐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온보딩 체크리스트 아마 지금 제가 공유드린 것보다 실무에서 훨씬 더 우리 회사에 맞게 고도화해서 잘 하고 계실 수도 있겠는데 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사 전에 필요한 행정적인 부분들의 안내 일단 해주셔야 되고 생각보다 장비에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자분들 민감하시거든요. 뭐 모니터 사이즈라든지 이런 거 그 해상도 민감하세요. 그래서 사전에 좀 특히 우리가 디바이스를 써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런 장비 같은 거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주면 훨씬 내가 더 잘 일하기 위한 환경을 좀 우리 회사가 만들어 주려고 하는구나 그런 인상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온보딩 일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면 뭐 데이 1엔 이런 거 할 거고 위크 1엔 이런 거 할 거고 뭐 먼스 1까지 넌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우리가 3개월이 되면 이런 리뷰를 하게 될 거야 라고 이 사람의 어떤 여정 맵 그래서 어떤 새로운 여행을 가기 전에 이런 여행을 갈 거야 라고 가이드를 주는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처음 갔을 때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내가 훨씬 더 몰입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보통은 이게 티피컬하긴 한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건 조금 일반적인 거고 우리 회사는 지금 좀 인원이 적고 지금 다 A to Z 다 해요 라고 하면 오자마자 실무 프로젝트 뭐 사전에 훨씬 더 얘기 많이 하고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예, 근데 보통은 또 그게 부담이 되거든요. 너무 많이 막
첫날 막 일을 너무 포커스처럼 주면은 또 도망가지 않을까. 그래서 보통은 첫날에는 회사에 대한 기본 안내를 좀 많이 포커스하는 거를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요. 우리 신규 구성원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웜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입사 첫 주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 환경에 대한 적응뿐만 아니라 팀 리드. 그래서 팀 리드랑도 정기적으로 체크인을 하지만 좀 최대한 많은 우리 회사 사람들이랑 티타임을 하거나 얘기를 하면서 빨리 이 상황에 익힐 수 있도록 본인이 좀 샤이한 성격이면 오히려 리드분들이 커피챗을 좀 주선해 주시거나 하는 식으로 좀 운영하시는 것도 방법이세요. 그리고 첫 달에는 목표 설정을 사실 하시면 가장 좋고요. 첫 달 온보딩에 뭘 하고 싶냐? 이거를 발렌티어로 좀 본인이 목표를 가져오게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경력직이 아니시고 조금 이제 아직 비기너라고 하시면 목표를 좀 지정해 줘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진행 상황이라든지 앞으로 지금 한 달 정도 일을 했으니 앞으로는 어떤 걸 더 해보고 싶은지 이런 것들도 직무에 계신 리드분들이 좀 주기적으로 체크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렉스 안에 이렇게 온보딩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이 사람의 입사일 여정을 중심으로 해서 D-7, D-6, D+7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온보딩 설계한 것들을 전부 입히셔서 자동으로 해당하는 사람한테 얼럿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입사자가 되게 많으면 이걸 수동으로 챙기면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플렉스 제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는 전반적인 것이고, 이제 팀 리드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인데, 첫째 주 특히 이제 회사 컬처 온보딩 마치고 왔을 때는 이 사람의 특히 무조건 일주일이 지나면 꼭 원어원이나 체크인을 하라고 말씀드려요. 예. 첫날은 보통 근로계약서 계약하고 내가 해야 할 거 보고 정신없이 일주일이 흘러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꼭 한 마지막 주 금요일 정도에는 어땠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좀 힘들었고 어떤 부분들은 좋았는지, 합류하기 전에 생각했던 거 기대치와 지금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맞추시고, 그래야 또 주말 동안 이분이 스스로 부족했다고 생각한 것들을 좀 부각해서 오실 수 있도록 가능하면 금요일날 꼭 원온을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최대한 다양한 비즈니스 맥락을 이해하실 수 있게끔 하는 크로스팀 회의에 좀 참여를 지원해 주시면 좋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마케팅 팀이랑 제가 다음번에 미팅할 때 한번 같이 들어가 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분이 빨리 비즈니스 캐치업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3개월은 가능하면 신규 입사자는 매주 적어도 2주에 한 번은 체크인을 하면서 리드분이 상태를 좀 파악을 해주셔야 되고, 3개월 때는 조금 더 목표 중심으로 대화하셔도 괜찮아요. 이제 수습 기간이라는 것도 있고, 특히 수습이 아니고 이제 경력이 있는 상태로 들어오시면 그분도 본인이 내가 기대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이미 있으시기 때문에 목표 얘기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성과 어떤 것 같은지, 혹은 우리가 목표를 관리한다고 하면 그게 어느 정도 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주저하지 않고 이 사람이랑 좀 오히려 소통해서 얘기하는 게 이분한테도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좀 연결된 내용이고요. 예. 그래서 샘플 질문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몇 개 넣어놓긴 했는데 이제 강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채용 때 아무리 잘 봤다고 하더라도 온보딩 과정이랑 한 달 일해보면 또 다르거든요. 내가 이런 부분 파악을 못했구나. 그때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로지컬하고 문제 해결을 잘하는 사람이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뷰 질문하고도 굉장히 겹칠 수도 있는데, 원어원이나 체크인 하실 때 적어도 질문 너무 많이 하기보다는 한두 개 정도를 가지고 이 사람의 강점을 한 달 동안 좀 잘 파악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때 이거는 그냥 제가 조금 리스트업을 한 거지만 강점을 질문하는 거 이것 외에도 다양한 질문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카테고리별로 나누어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메타인지, 이 사람이 생각하는 자신의 강점, 이 사람이 생각하는 자신의 약점, 이 사람이 생각하는 강점과 지금 우리 일에 어느 정도 잘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아마 다 나눠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대단한 자료는 아니라서, 네. 그리고 플렉스 101 기능이 있어서 저도 좀 많이 써요. 이게 기록하면서 저는 안 쓰려고는 하고, 최대한 눈을 보고 대화한 다음에 대화했던 내용을 랩업해 놓거나, 혹은 어떤 구성원분들은 미리 사전에 어젠다를 주시면 제가 그걸 준비할 수 있도록 좀 기능을 좀 많이 써보려고 저도 노력을 하는데요.
이거 그냥 팀 리드라고 제가 빙의해가지고 이렇게 좀 나와 본 거예요. 보면 저희 이제 원어원에 어차피 강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계속 노트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제 보통 질문은 3개 정도 하시는 게 좋거든요. 너무 많이 하시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서로 감정 체크하시고 질문하실 때 플렉스 원어원 기능이 좋은 건 이 사람이 신규 입사자면은 질문 추천도 좀 해줘요. 그래서 그거 보고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나서 질문하신 다음에 아마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되게 자기 좋았는데 자기 해보니까 뭐 플랫폼 UX 쪽으로 자기 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 그런 되게 훌륭한 신규 입사자인데 일주일 만에 본인이 뭐 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 니즈를 얘기해 주신 거고, 그렇다면은 팀 리드라면 이분이 그 역량도 맞는다고 하면 주저할 것 없이 그러면 다음번 프론트엔드 챕터 미팅 할 때 와가지고 한번 같이 얘기해 보자라고 하고 바로 액션 아이템에 넣고, 그 다음 주에 이 사람이 프론트엔드 챕터 미팅 오게 된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빨리 업무에 적응할 수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을 좀 제품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이거 사실 저희 블로그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이제 그 채용과 리텐션 이런 거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성장을 만들고 싶고 성과를 내는, 회사가 잘 되고 싶어서 우리가 채용도 하고 리텐션도 하는 거라서 그 크로스 관점에서 이제 뭐 아실 거예요. 그 애퀴지션 모델. 그래서 결국엔 획득해서 활성화하고 리텐션하고 수익 창출하고 또 레퍼럴 나게 된다. 이 크로스 모델이 그 HR도 똑같거든요. 채용이 획득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에서 그 합류하는 게 이제 온보딩 과정에 액티베이션 시키는 거고, 이분들이 와서 성과를 내는 것이 리텐션이고, 그렇게 해서 회사가 성과를 내는 것이 레비뉴고, 그렇게 해서 레퍼럴은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우리 회사에 더 적합한 나의 예전 동료. 그러면은 사실 뭐 다양한 채용 채널이 있지만 가장 좋은 게 내부 레퍼럴이거든요. 그걸 아는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그분이 와서 온보딩을 할 때 그 동료가 지원해 줄 수도 있어서, 사실 이 크로스 퍼널 자체는 우리 HR에 똑같이 적용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뭐 직원의 생애 주기가 있으면 똑같거든요. 요 생애 주기에서 요렇게가 아까 말씀드린 애퀴지션부터 저희 마지막 레퍼럴까지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러면은 우리 회사 되게 커요. 막 300명, 400명이에요. 뭐 혹은 우리 회사 작지만 잘 돌아가는지 제가 너무 바빠요, 대표님이. 그러면 그거를 볼 수 있는 지표가 항상 내가 그 매일 데이투데이 보기 어렵다면 잘 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문제가 없는지, 퍼널이 건강한지, 그런 걸 보려면 2가지 정도로 정량과 정성적인 데이터를 보시면 좋은데, 정량적인 데이터는 뭐 엑셀로 관리하시면 엑셀로 피벗 돌리시거나 뭐 관리해서 보실 수 있는데, 플렉스 안에는 인사이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구성원들 입사일부터 이분 연차 사용률, 저희가 성과 관리까지 플렉스로 하시면 보상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미 저희는 그 ALRR 기준에 맞춰가지고 인사이트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현재 신규 입사 수가 어떻고, 온보딩 완료율이 어떻고, 리텐션 레이시 어떤지 이런 것들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정성적 데이터인데, 이제 뭐 펄스 체크라고 하는 건데 아마 하고 계신 회사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구성원이 회사에 주는 만족도 서베이고요. 그래서 보통은 펄스 서베이라고 하는 맥박 체크, 그래서 건강도 체크인데, 뭐 보통은 한 3달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정도 하시면 좋고, 못해도 한 1년에 2번 정도 동일한 문항으로 진행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때 예를 들어 입사하고 3개월 차에 굉장히 펄스 체크했을 때 모든 부분에서 점수가 높았던 분이 입사하고 9개월 차에 다시 전기를 돌렸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사실 이분은 그 사이에 어떤 본인의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팀 리드분이라든지 HR에서 어디가 떨어졌지?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숫자로 메저링하기는 어려워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주관적인 지표가 어떤 시간적인 타임라인 주기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뭐 짧고 간결하게 주기적으로,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경영진이랑 HR이 해주시면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신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기고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문항은 뭐 그렇게 크고 복잡하게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되게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렇지 뭐다 우리 회사를 내 친구에게 소개하실 겁니까? 네! 뭐 이런 식으로 1부터 5전까지 그런 식으로 조금 고민 안 하고 할 수 있게끔 오히려 설계하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그래서 이게 플렉스 기능에서는 저희가 셀프 리뷰로 보통 많이 운영을 해요. 그래서 셀프 리뷰의 문항 설계에서 저희 회사도 하고 있고, 저희 HR 파트너스 고객사하고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요 리포트는 사실 저희 HR 파트너스 고객사 분들에게 저희가 요거를 같이 운영을 하고, 이제 보통 제공해드린 리포트의 어떤 특정
케이스를 그냥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분석 요인이 저희는 요 세 가지에 맞춰서 문항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고 그 문항을 다르게 하는 거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성원 몰입도, 조직에 대한 만족도, 이 사람의 그 기본적인 뭐 워크 라이프 밸런스라든지 이런 거 다 포함한 심리적 안정감 이런 지표로 저희가 나눠봤고 그 중에 뭐 구성원 몰입은 리더와 구성원이 어땠고 그 편차가 어땠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리포트로 다 드리고 조직별로도 다 나눠서 보실 수 있게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요거 문항은 이제 저희의 지적 재산권이라 저희가 가렸고 그래서 뭐 특정 문항에서 우리는 좀 낮게 나타난다. 특정 문항에서 우리 팀은 높게 나타난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아 내가 지금 사실 HR이랑 경영진이 아무리 저 조직 파악을 다 하려고 하셔도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30명만 넘어도 쉽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시그널이랑 센싱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런 그 정성적인 리포트 같은 것들을 좀 진행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이제 저는 이제 시스템도 좀 보여드렸고 파트너 서비스로 저희가 제공해드린 어떤 리포트 양식도 좀 보여드렸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R 파트너라는 서비스는 이제 플렉스 운영과 사람을 같이 구독하신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아니고 팀. 예, 그래서 저희도 사실 시장에 이런 HR 파트너라는 직무가 사실 없거든요. 새로 생겨난 직무이면서 동시에 HR 컨설턴트는 많지만 사실 이 제품을 잘 운영하고 HR 플랫폼을 운영하는 HR 파트너라는 역할은 사실 저희가 좀 처음 해보면서 부딪히면서 고객을 통해 배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많이 봤을 때 대부분 기업을 생애주기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보통 초창기, 성장기, 성숙기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모든 회사가 다 문제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사람이 모이면 항상 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를 네거티브하게 문제로 바라보기보다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어떤 도전적인 아젠다로 사실 바라보면 다 조금씩 같이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HR 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초기에 미션이나 비전이나 코어 밸류를 있는 것들을 잘 워싱하고 명문화하고 내재화하는 작업을 같이 한다든지 없으시면 같이 만들기도 하고 저희 내부에 노무사 파트너님들 계시기 때문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이런 거 다 검토하고 법적인 리스크 다 정비를 해드리고 뭐 유연근무제 도입하고 싶다고 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검토하고 아까 보여드린 온보딩 체크리스트, 온보딩 여정 그 다음에 구성원 조직 뭐 심리 진단 뭐 이런 것들까지 좀 다양하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좀 특히 많이 해보고 있는 게 이제 좋은 자문을 해드리고 코칭을 해드리고 리더십 세션을 해드리고 하는 건 저희가 그동안에도 많이 했었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플렉스 운영을 대신 해드려요. 그래서 저희에게 이제 플렉스 권한 위임을 주시면 같이 고민했던 것들을 저희가 이제 그 조직 문항 설계에 저희가 이거를 해드리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고객사에 HR이 있으시면 그걸 직접 하고 싶어 하시기도 하는데요. HR이 없으신 경우에 대표님이나 경영진 분들이 사실 시간이 많이 없으세요. 좋은 얘기긴 하지만 내가 이걸 직접 운영할 시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경우들이 저희가 예전에 자문 모델 할 때는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3월부터 실질적으로 운영이 포함된 모델로 저희도 비즈니스 모델을 좀 피봇하면서 저희가 같이 고민했던 것들을 저희가 플렉스에서 직접 세팅하고 직접 배포하고 때로는 저희가 구성원이랑 직접 만나기도 하고 또 플렉스를 처음 저희를 통해서 도입하면 저희가 초기 세팅을 다 해드리고 그리고 전사 구성원 앞에서 플렉스 소개도 해드리고 앞으로 이렇게 쓸 거다 이런 것까지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왜 다르냐라고 했을 때 이제 플랜 도 C를 하기 때문에 다른 것 같아요. 그 컨설팅 펌들은 플랜을 합니다. 예, 경영진 분들이랑 만나서 플랜을 이제 큰 회의실을 이제 닫아놓고 이제 막 서류가 있고 이렇게 플랜을 하고 큰 보고서가 대량의 보고서가 나오지만 사실 컨설팅 펌에서는 do를 하지 않거든요. do는 인하우스에서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주로 하시는데 저희는 플랜을 같이 하고 플랜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할 수 있는 것 이 플랜을 같이 하고 do를 저희가 같이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상황을 봐야지 그래야 다시 플랜 2C 플랜 2C 이걸 반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요것을 같이 하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메인을 저희가 플렉스라는 HR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오늘 진단 신청 주셨던 분들은 이런 리포트를 좀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저희가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저희가 지금 HR 파트너스 하시는 고객사분들은 뭐 4개월차, 9개월차 어떤 주기를 가지고 지금 저희랑 시작하신 이후에 중간에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성장해오고 지금 육각형에서 어디가 좀 부족한지 같이 어디를 더 채워볼지 그런 서비스 측면에서의 진단 리포트도 계속 딜리버리하고 발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많은 회사분들 중에서 플렉스 제품도 한번 데모해보고 싶고 아니면 지금 제가 얘기한 HR 파트너스 서비스가 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우리 회사에 맞을지 좀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요 QR로 미팅 신청해주시면 아마 저희가 내일 아마 연락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혹은 저희 이렇게 하얀 티셔츠에 청바지나 검정 바지 입은 사람이 저희 플렉스팀 멤버들이어서 오늘 이 세션 마치시고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 편하게 오셔서 질문 주시고 하시면 저희가 또 상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채용부터 리텐션까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또 짧은 시간이지만 밀도 있게 압축적으로 다뤄봤는데 오늘 우리 조직의 핵심 인재 관리에 대해서 이제 각자 고민 있으셨을 텐데 어떻게 조금이나마 실마리가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번 세션에 대해서 저희 만족도 설문을 받고 있는데요. 그 QR코드 스캔해서 딱 2분이면 됩니다. 오늘 참석하신 또 들으신 세미나 경험에 대해서 의견 남겨주시면은 저희 또 그 커피 기프티콘이랑 이런 선물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세션 들으시는 분들은 저희 채팅창에 또 설문 링크 올라갈 테니까요. 링크 클릭하셔서 설문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미나 정말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인사이트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